아마 이번 4차 핵실험 때문에 가장 화가 난 것은 베이징 당국일 겁니다. 중국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북한을 어떻게 핸들링할까, 손을 봐줄까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유엔 안보리의 핵심 이사국인,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계속 미국, 중국 알려주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표로 만들어봤는데 그 얘기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죠. 왜 이번에 좀 달랐습니까? 네, 일단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차, 2차, 3차 모두 중국에는 통보를 해줬습니다. 다만 맨 처음 할 때는 불과 1시간 전에 알려줘서 그 양국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 중국이 굉장히 불쾌해했다는 걸 알게 되고선 이제 2차 때부터는 네. 그거보다는 앞서서 알려준 걸로 돼 있고요. 네. 3차 때는 미국과 중국도 러시아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하루 전에 아주 충분히 알려줬네요,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을 통보받고 미국이 30분 만에 우리 당국으로 바로 알려준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한테는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네. 전혀 중국한테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지금 냉각돼 있는 북중 관계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네. 심지어 앞으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옥현 차장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왜,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 알려줄 수도 있을 법한데, 이런 정도로 좀 북중 관계가 나빠진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만큼 이제 북한이 네. 핵 보유국주의를 확실히 가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이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아라. 핵 보유 국가가 추가적인 핵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네. 자기들 표현대로 이건 주권적 북한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한 핵 개발의 당당함을 네. 보여주고 싶은 더 이상 북중 관계의 변수로 핵 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은 그런 외교적인 제스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3번, 오늘까지 4번의 핵실험을 하면서 계속 요구했던 것이 제발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해달라. 전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절대 안 해줬잖아요. 자, 이번에도 그런 바램 같은 거를 드러낸 거라고 좀 차장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정우 차장. 그러면 최근에 예상되는 것은 모란봉 악단도 갔다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올 상반기에 김정은이 어떻게든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번 실험 때문에 일단 그것도 물 건너 가는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북한이 간단찮은 나라라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 우선 중국 처지에서 이번 사건을 보세요.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네. 중국은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그리고 잠재적 핵보유국인 일본 완전히 둘러싸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안 좋은데 모란봉 악단이 와가지고 그때 공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숨에라는 공연곡이 있었어요. 단숨에. 네. 한 번에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때 보게 되면은 미사일 쏘고 막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하는 건데 네. 그런 건 굉장히 예, 지금 화면에 보여요. 그러네. 예. 그 나와서 막 춤도 추고 하는 건데 네. 굉장히 김정은을 영웅화하면서 어떤 핵실험 이걸 정당화하는 건데 저걸 미리 중국에 와서 보여준다는 거는 항상 의도적이었죠. 그래서 네. 저걸 좀 빼라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철수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중국 처지에서는 굉장히 힘든 게 과거에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 일본을 막아주는 버퍼 국가였는데 네. 지금은 이게 오히려 전쟁을 불러들은 국가가 될 수 있어갖고 네. 아마 북중 관계가 좀 매우 뻐각거릴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좀 날짜를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10일, 작년 12월 12일 날 모란봉 악단 철수했잖아요. 그리고 사흘 뒤 김정은이 서명을 했습니다. 수탄 실험하자. 그러면 원래 다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북한 외교를 보시면은 그렇게 네. 돼 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8월 목함지뢰 사건 나서 네. 8월 25일 합의가 됐죠. 네. 그때 걔네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게 뭡니까? 계속 우리의 대북 심정 중단이거든요. 그거 하나만 들고 왔거든요. 네. 관철시키니까 몇 가지 양보했죠. 네. 그리고 나서 쭉 지금 끌고 가는 거 보세요. 계속 일방성 있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북한을 너무 쉽게 보고 네. 박근혜 정부가 다시 대화로 가고 있죠. 네. 통일 대박 조금 삐걱거리고 실패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건 북한에서는 저렇게 다 계획이 짜진 상태에서 모란봉 악단까지 갔는데 만약에 저거 중단되지 않았으면 자신들이 베이징에서 공연한 그대로 실험 성공했다고 체제 선전을 대단히 많이 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모란봉 악단 사건 때문에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서 이번에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지나치게 이번 사안을 단순화시켜서 보는 것이다. 네. 핵 문제하고 모란봉 악단이 철수하고 바로 연결시켜서 보는 것은 핵 문제의 의중성과 엄중성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설령 모란봉 악단이 성공적으로 공연을 해서 네. 북중 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북한이 현재 중요한 것은 북중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제, 3대 세습 체제가
이제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국내에 과시해서 당당한 지도자가 김정은이니까 김정은이를 더 이상 흔들리지 마라. 김정은이를 더 이상 고립시키지 말라. 네. 이름으로써 역설적이지만 네. 핵 국가로서의 국제사회에 나오는 것, 진입하는 것을 더 큰 외교적인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란봉 악단 사건 여부와 관계없이 네. 김정은이는 이번 핵실험을 강행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김정은 체제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더 빠른 징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사실 북중 관계와 무관하게 사실은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책임 있는 대국이 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북한의 돌출 행동이나 돌발 행동에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그 발언은 작년 9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것인데요. 북한에 대한 골치 아픔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半岛紧张局势以及违反联合国安理会有关决议的行动。 자, 백악관 앞에서 저렇게 국가주석이 저렇게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오늘의 핵실험 관련해서 북한과 중국 외교부는 비판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화충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내놨는데요. 네.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중국의 신화통신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신화통신 관영으로 중국 당국의 생각을 반영하는 매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북한의 핵실험이 비핵화 목표에 역행하는 것이다. 동북아 안보를 방해하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어리석은 행위로 스스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 궁금했던 것이 중국은 매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유엔 안보리 제재 많았는데 번번이 이 제재의 망을 뚫은 것 같기도 하고 제재가 좀 약한 듯한 인상도 받았거든요. 거기는 중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중국이 네. 그 제재 협조를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대하는 거에 20에서 30%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중국에 있는 수많은 차명 계좌들, 금융 제재들 네. 이거 중국이 사실상 눈 감아 준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미 당국이 아무리 강조를 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했어도 지금까지 오히려 최근에 중국 경제는 그렇게 나빠진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고 네. 더 나아진다는 얘기도 나와 있는데 그것이 그만큼 경제 제재를 무력화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평가받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시킨다면요. 이 네. 북한의 그런 핵실험과 관련해서 중국의 어떤 국제법상의 어떤 국제 정치적인 의무라고 할까 이렇게 하려면은 시진핑 주석이 2년 전에 오바마하고 첫 정상회담할 때 네.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G2 국가의 지위에 상응하게 네. 북한 핵 문제를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G2 국가가 가져야 할 국제법상 국제 정치적인 핵 문제와 관련된 가장 큰 의무는 뭐냐면은 중국이 가져야 할 네. 국제법적 의무와 네. 또 국제정치적인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첫째로 네. 식량과 에너지를 차단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경제 교역 조치에서의 제한 조치를 철저히 강구해라. 예를 들어서 네. 북한이 지하 자원을 중국에 팔므로써 갖고 가는 외화가 네. 다 저게 북한의 핵 미사일 자금으로 쓰입니다. 네. 그거를 철저하게 봉쇄해야 된다. 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국제법상 국제 정치적인 중국이 가져야 할 G2가스의 의무인데 네. 이 의무를 다 할 때 지금 화춘잉 대변인이 얘기한 이번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반대 의사에 상응하는 조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득기 대표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은 그동안 뭐 핵실험 3번 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들어갔잖아요. 내일 새벽 1시면 유엔에서는 긴급 안보리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좀 약한 겁니까? 왜 그동안 북한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계속 핵실험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방금 이제 그 이차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중국이라는 어떤 그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나라가 네. 있었다. 네. 이를테면 이란이나 네. 이런 나라들은 이란 옆에는 중국이라는 중국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이 포괄적 이란 제재 법안이라고 해서 네. 이란과 금융 거래를 하는 나라마저도 또 그 기업마저도 미국 네. 은행과 거래할 수 없는 그런 추가 제재를 해버렸습니다. 네. 에드로이스 법안이죠. 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네. 또 그렇게 한다 해도 미국 은행과 네.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네. 추가 압박 제재를 미국이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 은행하고 거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결국 중국이 그러한 어떤 그 포괄적 대북한 제재안을 중국이 발의를 한다면 이것은 네. 굉장히 크죠. 이를테면 우리가
중국과 많은 어떤 금융 거래를 하고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도 이제는 기축 통화의 반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는 중국이 그야말로 G2 국가가 되려고 하면은 네. 중국이 나서서 그 에드로이스 법안처럼 네. 포괄적 북한 제재하는 중국이 발의를 해야 네. 북한이 이란처럼 손을 드는 그런 계기가 되고 네. 또 중국이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네. 이란을 대하듯이 북한에게 군사적 압박을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란에게는 미국만 해도 항공모함을 2척이나 갖다 놓고 항상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놨었어요. 그렇죠. 북한에게는 항공모함 요코스케 한 척이 있습니다. 네네. 즉 중동의 어떤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이것에 허덕이고 또 이란이 더 급했기 때문에 네. 이란은 그 석유를 갖다가 통제를 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에 더 매달렸어요. 그래서 북한은 그냥 계속 이를테면 방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도 중국도 그래서는 안 되죠. 제가 보기에 이제 미국과 중국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와 우리 국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네. 왜 북한 핵 문제의 가장 실질적인 당사자가 우리인데 맨날 미국과 중국을 얘기합니까? 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제재 조치가 우리 손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첫 번째, 5.24 제재 조치를 더 강력하게 조치해야 된다. 아하. 5.24 제재 조치를. 네. 그 다음에 5.24 제재 조치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8.25 합의가 엊그제 했어요. 네. 8.25 합의에 상응하는 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대북 확성기 만수를 제기한다. 이건 합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합의 조치에 따라서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 교류를 증진한 데 돼 있는데 네. 민간 교류를 차단해야 됩니다. 네. 이런 우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가 앞서서 정부에 이러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권고하고 네. 국회 차원에서 결의하는 이런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네. 미국 정부가 미국 의회가 중국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잘못된 핵실험을 계속한다 이렇게 하면 지나치게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보다 더 우리 국가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의무를 등한시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조금 보충드리면은 8.25 합의에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다시 되면은 심리전을 재개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 저 심리전 부대에 가보면은 네. 옥함질에 우리는 압승했다 이런 포스터 붙여놨습니다. 북한이 네. 막 비명을 질렀거든요. 이거 중단해달라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압박 수단이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 북한이 한 거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수단입니다. 네.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걸 재개를 하고 그거 외에도 지금 우리가 이걸 좀 쿨하게 보셔야 되는데 과거에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할 때요. 네. 아버지부터가 시작했어요. 네. 중간에 이 사람이 중간에 이제 쿠데타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딸부터도 총리가 됐어요. 네. 부녀가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쿠데타로 날린 다른 정권에 들어설 때까지 계속 핵 정책을 일관되게 끌어와서 네. 핵무기를 완성합니다. 네. 그거를 북한이 따라가서 지금 3대에 걸쳐서 하면서 헌법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네.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는데 우리는 왜 비핵화 정책을 일관되게 가느냐. 이걸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북한 내부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대북 정책의 기조로 과연 계속 유지할지 바꿔야 될지 다양한 얘기를 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꼭지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 동아일보 편집국의 이정은 차장을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패널과 함께 말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